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TV 주진영입니다. 오늘은 전문가 대담으로 김현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김현권 선생님은 현재 20대 국회에서 비례의원으로 농촌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 일하신 후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구미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저번에 21대 국회에 나와서 국회가 안 되셨죠. 안녕하십니까? 예, 떨어졌죠. 간단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말고 좀 더 자신의 목소리로 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25년 정도 농사를 계속 지었고요. 그러다가 20대 국회에 농민대표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고, 제가 이제 경북 출신이고 경북에서 쭉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 경북에서 재선 의원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구미을을 선택해서 출마를 했는데 아깝게도 아쉽게도 낙선을 하고 지금 구미을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놀리는 뜻에서 묻는 게 아니고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경북에서 민주당 의원으로 출마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를 좀 더 실감 있게 알기 위해서라도 여쭤보는 건데 그래서 득표율이 1등, 2등해서 어떻게 됐던가요? 제가 35점 한 뭐 6, 7%이 정도 됐습니다. 3명 출마한 상태에서 표 차이가 뭐 적은 건 아니었지만 1등 하신 분은 몇 %였어요? 54점 몇 프로인가? 예. 원래는 고향이 의성이라고 하셨는데 출마는 구미을에서 예. 하셨어요. 저는 이제 머릿속에서 예. 그 경북 지도가 이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 구미와 의성은 가깝습니까? 붙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바로 붙어 있고 제가 17대 때 의성 청송 군의 선거구 19대 때도 의성 청송 군의 선거구를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지역구로. 그런데 왜 21대는 구미에 갔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성 선거구가 없어졌어요. 상주하고 붙어버려갖고 네. 예, 상주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구미라는 지역을 새로 택해서 이제 밭을 갈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군으로 치면 약간의 일종의 그 까맣게 지워져 있는 지역이 예. 경북 지역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군이 의성 이런 다 이름 다 들어봤단 말이에요. 예. 근데 가본 적은 없나요? 아니 가보긴 했는데 예. 상대적으로 서로가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안 와요. 예. 네. 하다못해 강원도만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예. 아 무슨 군 옆에 무슨 군 이렇게 되는데 경북의 특히 북부 지역은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참 알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구미는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인구가 40만이 넘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 도시고 그렇죠. 전기 전자 부분에 수출해서 큰 역할을 했던 그리고 또 여전히 하고 있는 도시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가 그렇죠. 되셨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당적을 갖고 그렇죠. 당선되셨죠. 자, 20대 국회 여러 번 말하자면 이제 국회의원, 예. 지역구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도전을 하시다가 비례로 그 당시에 일종의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예. 농촌 대표로 비례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그 전에도 꾸준하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촌 대표라는 비례 대표가 있었나요? 있다가 없다가 그랬습니다. 아, 예, 있을 때도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중앙위원회 그 연설을 할 때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한 시기에는 늘 농민 대표가 있었고 대선에서 실패한 시기에는 농민 대표가 없었다 과거에. 그리고 실제로 제가 농민 대표로 국회로 들어가고 그러네. 우리가 또 대선에 이겼죠. 그러네. 예. 그 신기하네요. 그게 달리 해석하면요. 우리 민주당이 기층에 대한 뿌리가 있을 때 선거에서 이겼고 좀 더. 예. 당이 민생에 대한 지향성이 높을 때 득표를 했고 그리고 집권을 성공했고
그렇게 정치라는 것이 대중과 가까워졌다 떨어졌다를 사실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가까워지고 내용을 갖추는 시기가 선거라는 시기고 그런데 정치인들이 아무리 의식적으로 대중과 가까워지고 일체화하려고 하더라도 무의식 중에 떨어지는 시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당의 농민 대표가 있느냐 없느냐가 잠깐.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21대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돼? 현재 이제 순위 밖에 있는 그 후순위에 있는 농민 대표가 아직 있고 또 뭐 또 다른 방법이 근데 그걸 그 메커니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농업 또는 농촌 지역에 대표하는 비례대표를 둘 법도 한데 예. 꾸준하게 고정적으로 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 지역구가 이제 농촌 지역에 그렇죠. 지역구가 많다 보니까 예. 특별히 비례로 농촌 대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우리 당도 그렇고 갈수록 농업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농업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이 된 적이 근래에 별로 없죠. 없어요. 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농업이 우리나라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 예. 정도 되고 또 이제農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굉장히 줄었죠. 지금 몇 명이 그렇죠. 인구가 지금 사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한 150만, 뭐 300만 농민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거리가 좀 있고요. 뭐 최대한 잡아도 한 25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종사에 하는 인구는 150만 전후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표수도 일단 전체 대비 너무 작고 문제는 이 표가 선거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표라는 거예요. 노인층이 많다. 예. 그러니까 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변동성이 있어서 지지가 더 오거나 덜 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관심을 갖고 이제 그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할 텐데 이게 표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움직이는 표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점점 농업이나 이런 것에 예. 관심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 이제 저처럼 도시에만 쭉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우 저기는 맨날 뭐 내놔라 뭐 지원해라 예. 보조해라 이런 돈 뜯어가는 사람들로 인식을 하고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우루과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걸로 해서 정부에서 그냥 그 농수산부의 버짓으로 지원하는 그걸 그냥 주고 그냥 말아버리자, 그냥 잊어버리자. 예. 그렇게 생각하는 또 경향들이 일반- 있죠. 예. 그것도 좀 있는 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농촌이나 농업을 보면 지나치게 맨날 말만 꺼내면 정부가 뭐를 안 준다라는 예, 소리만 예, 하지 예.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생을 하기 위해서 뭘 할 거냐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기껏 저 같은 사람 저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중에 지겨워지는 거예요. 예. 아니 맨날 우리나라에서 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서브시디를 이제 보조금을 거의 20조씩 준다는데 받는 사람 맨날 뭐 이거 안 준다 저거 안 준다 그러면 예. 저 사람들은 얼마나 밑빠진 독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때까지 이제 역대 정부가 농업에 지원한 금액을 과대 포장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이 어려워서 하는 얘기인데 요구 사항들을 제시하는 그 과정이 길다가 보니까 사회적인 공감대에서 조금 멀어진 측면이 있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농업의 현재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조망될 수 있는가? 왜 농업이 필요하고 당신의 삶에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측면을 우리 농업과 농촌은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들이 있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끊임없이 요구만 하는 집단,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생산성도 안 나오면서 그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략 숫자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GDP가 2,000조라고 치면 예, 아까 말씀하신 3%면 60조란 말이죠. 예.
근데 정부가 농업에 주는 버짓은 20조가 좀 넘으면 그렇게 예산에 이제 그러니까 GDP 개념의 비율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농업의 가치라는 것이 GDP라는 측면으로만 계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 다음 얘기를 하도 적어도 네. 경제적인 계산식으로만 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물론 농수산부에 배정되는 버짓이 꼭 농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농업에서도 이제 여파되는 제조업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는 더 있다고 해도 그냥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상에는 그렇죠. 그런 그 배경이 있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공감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인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 얘기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식들이 국민들 속에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묘하게 이 토픽이 한편에서는 소위 말하면 농업 또는 농촌이 환경이며 이런 걸로 중요하다라고 약간은 낭만적인 생각 플러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얘기들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굳이 나서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잊고 지내자, 모른 척하고 지내자. 식량 수입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수입하는 것이 더 쌀 수도 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또한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급자족을 한다고 해봤자 실제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말하는 자급자족 소리 또는 자급농 이런 얘기는 조금 철진한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큰 틀에서 보면은 세계화 시대에 모든 것을 작업해서 자족하는 사회를 가져가겠다? 안 맞는 얘기죠. 불가능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농업이 점점점 말하자면 사람들의 그 뇌리에서 사라지고 그나마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는 개념은 농촌, 지역적인 의식,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걸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슈 또는 지역적인 이슈 그런 것 쪽으로 사람들이 좀 바뀌잖아요. 그렇죠. 공간으로서의 농촌. 맞아요. 그 의미가 갈수록 커지죠. 이제 특히 우리 이제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도시민들 아파트 좁은 데 살면서 굉장히 답답해 했었고 그런데 일부 전원주택을 양주 이런 남양주는 전원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삶의 질을 만끽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농촌과 자연이란 공간은 이게 농민들의 생산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이때까지 주요한 의미였다면 그렇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국민 모두가 삶의 질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휴식과 여가 그리고 재생산의 마음의 재생산의 공간으로 농촌을 오롯이 내놓을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20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보람차게 했다고 하는 일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랑할 게 많은데요. 아, 그래요? 가장 먼저 기쁘게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지금 쌀값이 올해만 해도 20만 원 넘어섰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갈 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쌀값이 하락을 해가지고 11만 몇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쌀 한 가마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얘기 나오면요. 농촌에 정말 찬바람 붑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서 저희가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었는데 원래 드디어 지금 시장가가
21만 원 선에 하고. 무슨 정책을 했길래 쌀값이 오른 거예요? 쌀의 재고가 너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오케이. 예. 그러면 재고 일단 생산을 조절해야죠. 그러니까 생산이 계속 과잉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매년 그래서 생산을 조절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쌀은 100% 작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곡물,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작업률이 1% 이하 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에서도 쌀뿐만 아니라 주요 곡물들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쌀의 생산을 줄이고 대체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의 생산을 장려하고 그렇게 해서 쌀에 관련된 보조금을 줄이고 기타 작물에 대한 다른 쌀 이외의 작물에 그렇죠. 대한 전환을 하도록 보조금을 드리는 건가요? 기타 작물을 재배할 때도 쌀에 예상되는 수익만큼을 보존해주는 정책을 편 거죠. 그렇게 해서 생산 자체를 조절하는 걸 했고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5만 톤씩 해외 원조도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거든요. 근데 쌀을 원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창고에 쌀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쌀을 원조한다. 그럼 그 나라를 수출국으로 삼는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런나라들과 협약도 이루어져야 돼요. 갈등이 네, 돼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쌀도 정기적으로 이제 원조도 하는 시스템이 들어갔고. 실제로 그래서 쌀 생산량이 많이 줄었습니까? 지금 이제 재고를 많이 줄였죠. 재고를 줄이는 단계. 재고를 많이 줄였고 그리고 기타 작물이 늘어남과 더불어 쌀 생산은 자연스럽게 또 줄고. 예.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정부에서 쌀값을 어느 정도 선에서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에 시장의 메시지가 가면 쌀값은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같이 도시에 사는 사람은 쓸데없이 쌀값만 오른 거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쌀값은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 놓는 게 경제에도 오히려 요즘은 디플레가 더 걱정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좀 다른 얘기지. 조금 더 내고 쓰시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는 워낙 소득에 비해서 그 쌀값이 자기의 그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내려갔기 때문에 거의 미미합니다. 쌀값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식을 못하니까 저만 해도 지금 오르는 것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그 저소득층한테는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제 주름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저소득층에게 그 식품이 지원되는 제도도 강화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 뭐 그걸 근데 뭐 꼭 김형건 의원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건 없죠. 아니 근데 말하자면 혼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 의원이 20대에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희가 거예요? 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케이. 함께 했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워낙 현장에 그 영향들이 많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와서 가축 방역 정책국을 만들었죠. 네, 맞아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에는 방역 정책국이 없었습니다. 농림부에 그러니까 미군정 하에서는 가축 방역 정책국이 국 단위의 조직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설립되고 나서는 한 번도 그 방역에 관한 전담하는 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을 신설했고, 그래서 방역의 업무와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축척물들을 그 국 단위에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가축 방역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개선을 했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사실 들어보니까 거의 매년 있었던 뭐 가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몇 년 사이에 없어졌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저희가 AI 그 가금류를 살처분 한 해에 많이 할 때 3,600만 마리를 했어요.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가 꽤 여러 해 됐고, 그리고 ASF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것도 물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긴장했었죠. 터지긴 했지만 발병하고 나서 이렇게 잘 관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ASF가 발병하고 그것을 진정시키는데 2, 3년씩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잘 관리해 나가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희가 질병 관리하는데 매우 큰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그냥 뭐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K 방역의 밑거름이 됐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왜냐고 하면 방역의 첫 번째는 진단을 빨리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한참 유행을 할 때 그 의심되는 시료를 채취하고 확진을 하는데 48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12시간 확진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병이 터지기 시작하고 초기의 방역이 매우 중요한데 이때의 48시간은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48시간 진단 시스템이 아니라 12시간 진단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니까 판단하고 대처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을 시작한 건데 이번에 K 방역도 우리가 성공 요인은 진단을 빨리 그런 경험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발병을 할 때 한국에 우리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건 동물이나 이거 물이 또 임진강 물이 흘러오기 때문에 저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측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그랬을 때 ASF의 진단을 어떻게 빨리 할 것이냐라는 걸 놓고 진단 키트 개발을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ASF 하는 데도 실제로 도움이 됐고 그것이 K 방역에서도 저희가 진단 키트 아닙니까? 그랬군요. 예, 일찍부터 그거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가축 방역이나 사람 방역이나 원리는 똑같고요. 그것은 가장 먼저 진단하는 거고. 그다음 진단하고 추적해서 차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 실무는 전문가들이 하지만 국가적인 역량들을 총동원해서 컨트롤 타워 만들어서 거기서 지원하는 역할들. 알겠습니다. 똑같잖아요. 원리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K방역에도 제 질문은 예. 소위 문재인 정권이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더 일을 잘하고 있느냐를 질문한 게 아니라 예. 김현권 의원이 20대 국회의원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일을 내가 있는 바람에 된 일이 있었느냐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런 게 말입니다. 일이라는 게 해보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방역국이 만들 맞아요. 때도 네. 만들자라는 얘기 이때까지 없었을 리가 없잖아요. 네. 누군가 그 얘기 했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방역국을 만들고서야 손을 네, 네. 놓는 돌아서는 그 누군가의 역할은 있어요. 제가 했죠. 그렇구나. 예. 그거를 그 기업 예. 경영학에서는 그걸 챔피언이라는 개념 용어로 예, 예. 별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예. 뭐냐면 이렇게 혁신을 할 때 예. 어떤 그 어젠다에 대해서 예. 챔피언이 끝까지 그걸 미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그렇죠. 이게 된다. 예. 네, 마지막 그런 얘기를 누군가는 해요. 가서 깃발을 꼽아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그 챔피언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 경영 혁신하는 데서 하거든요. 예. 그걸 같은 개념인 거네. 예. 방역국 그리고 챔피언이 있고. 저희가 과일 간식제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과일을 그것도 우리 과일을 정기적으로 간식으로 준다라는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죠. 근데 이걸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으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 만들어서 과일 간식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도부터는 저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아, 학교를 안 다니니까 그렇죠. 급식에서 뭘 주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주부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 요즘 이제 다
1인 가정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성장기에 과일을 못 먹어요. 사람들이 바쁘니까 옛날처럼 앉아서 가족이 과일 깎아 먹고 이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과일을 챙겨줘. 정기적으로 제철 과일을.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과일 간식제라는 제도를 만들었고요. 2020년도부터는 대한민국 군인은 육해공군 어디에서 근무하든지 간에 과일을 간식으로 받아 먹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군대에서 과일을 간식으로 줘요? 예. 오. 그거 만들었습니다. 몰랐네. 예. 제가 처음에 이제 학교 과일 간식제를 만들고 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꿈은 대한민국 군대 내무반에 과일 바구니를 비치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요즘 애들 한두 명밖에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군대에 보내놓고 무슨 사고 터질까봐 다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대에 내무반마다 과일 바구니가 비치되어 있는 군대 문화를 만든다면 바구니에 과일 있으면 먼저 먹는 놈이 장땡인데 그건 병장이 먹느라고 상병은 못 건드릴 텐데. 그래도 지금 이제 과일 간식제가 제도로 도입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과일 뭘 줘요? 얼핏 생각하면 예. 우리나라가 과일이 시즌이 있어서 예. 특정 시즌 잠깐 먹는 거 말고 사실은 연중 먹기가 어렵잖아요. 아, 뭐 저장되는 과일도 많고요. 사과 같은 건 사과 연중 비교적 저장- 정확성이 높은데 예, 예를 들면 한 4, 5월 달만 돼도 사과가 막 다 떨어지지. 그때는 뭐 4, 5월 달 같으면 딸기 같은 게 당할 수 들어갈 제 수도 질문을 말하자면 예. 이제 수입 과일도 줍니까? 아, 그것은요. 예. 아닙니다. 아, 국산 국내산, 과일만 된다. 국산. 예. 그건 좀 약간 좀 폐쇄적인 태도 아닌가? 과일이 중요하지 왜 꼭 국산이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적은 예산을 한정적으로 쓰면서 그러니까 중층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줄 거면 국내산 주면은 그리고 또 그래서 과일 경우에 군대 얼마나 줘요? 제가 작년에 예산이? 예결위하면서 세운 예산이 900몇 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현재 예산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군대 들어가는 예산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상대적으로 군대가 돈이 많더라고요. 예. 대상 인원은 학생이 훨씬 많을 텐데. 학생이 훨씬 많은데 학생들은 점심 먹고 후식으로 주는 거고 군인들은 돌봄 학교에서 줍니다, 지금. 네. 예. 아, 아직까지 시범 사업이어서 뭐 초등학교, 유치원 있는데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돌봄 학교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네. 점심 먹고 주는 게 아니군요. 정신복 주는 게 아니고 이게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학교가 늦은 이유는 교육부하고 문교부하고 이게 부처 간에 사고의 칸막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은 하나인데 부처가 서로 간에 이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과일 간식제를 만들 때 왜 농림부 예산으로 교육부 사업을 해?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정책은 이런 부처 간의 칸막이를 뛰어넘지 못하면 정말 좋은 정책은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과일 급식을 하는 예. 것은 농림부 예산으로. 농림부 예산으로 교육부한테 예. 넘겨줘서 그쪽에 배달. 예. 똑같이 그러면은 군인들 급식은 근데 그 국방부 그건 예산으로. 국방부 예산으로 합니다. 그 신기하네. 예.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을 하니까 규모가 더 크죠. 저는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만약에 간식이라고 하면 과일도 과일이지만 예. 떡 좀 줬으면 좋겠어. 떡이요. 떡을 좋아하거든요. 예. 저도 떡 좋아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요새는 말이죠. 예. 꼭 뭐 피자니 뭐 서양 과자를 예. 줘야 간식이고 네. 떡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이건 좀 아깝더라고요. 정말 떡이 좋은 식품인데 말이에요. 어떻게나 또 예. 쌀도 남아돈다며. 예. 수입해 만든 수입 밀가루로 만든 페이스트리니 빵이 먹느니 남아 돌아가는 쌀로
떡 만들어 먹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의 김치 다 수입이거든요. 군대 수입 자체를? 아니, 그러니까 김치 자체가 수입 김치예요? 예. 오호. 그런 게 많습니다. 그것을 국내산으로 바꾸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요.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값이 뭐 한 2배 차이 나요? 값은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김치라는 게 버무리기는 국내에서 버무려도 원료는 다 수입인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국내산 김치를 우리 군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라든지 콩, 된장 이런 거 다 수입을 뿐만 아니라 GMO 원료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쌀의 생산을 남는 쌀은 조금 생산을 조절하고 주요 곡물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 그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꼭 뭐 반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걸 꼭 국산이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수입 그 두 가지 다 양쪽 다 좋으면은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말을 하면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막상 우선적인 그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대상이 군인들의 간식 또는 학생들의 급식이면 근데 그걸 갖다 꼭 국산이라고 해야 되면 하다못해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비용 많이 그만큼 들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주는 것도 있을 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산을 꼭 고집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식품에 대한 우리의 가치는 안전성.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인가. 그러니까 요즘 원래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의 식품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외국에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먹는 식품에 관한 것은 물론 이제 싼 것을 수입해서 더 많이 먹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많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좋은 것을 먹느냐를 더 선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니 그걸 자기들이 선호해서 그렇게 사는 것까지야 뭐라고 말 안 하는데 그걸 굳이 정부 돈으로 들이는 사업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국산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식품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고. 말하면 수입의 농산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수입하는 그 곡물의 상당수가 GMO. 참고로 저는 GMO 아무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고요. 또 제가 이제 김치 얘기했는데 중국산 고춧가루의 생산과 유통 과정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염려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국내에서 관리되는 근데 그것은 수입물에 대한 검역을 철저히 해서 풀 일이지 위험할지 모르니까 국산 먹자라는 걸로 꼭 갈 필요는 없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좀 생각보다 실제로 안전성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다른 측면도 있고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그건 매우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국내산이 현재 시점에서는 훨씬 더 신선도나 안전성에 있어서 검증된 식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국내산의 비율을 높이고 싶은 거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플러스 이제 김영건 의원께서 이제 국회의원을 할 때 이제 챔피언 노릇을 해가지고 관철이 된 보람을 느끼셨는데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동전에 치면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해서 볼 때 좀 아쉬운 점 또는 비판할 만한 점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업 정책이라고 하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농업 예산을 쓰는 방향에 대한 전환이고. 잠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제 공익형 직불제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농업 예산을 그러니까 생산력을 강화하는 데 쓰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리고 가격을 지지하는 데 쓰고 오케이. 그렇게 예산을 쓰는 방향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농업 예산을 농업의 사회에 대한 공익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그것이 일종의 무형적인 가치죠. 그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농업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그 무형적인 가치를 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이 방향인데 유럽은 주로 이제 공익형 직불제 형식으로 많이 가죠. 대표적으로는 스위스 같은 경우에 농업 예산의 80%를 직불금으로 주고 근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의 예산을 많이 쓰다가 보니까 사업 예산으로 농업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사업 예산이다 보니까 그 사업에 참여하는 소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또 대체로 도시민이니까 도시 네. 자본이 들어가서 하는 거거든요. 농업 예산이라고 쓴다고 썼는데 이득은 도시 자본이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돈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보면 결국은 도시 사람 결국은 주머니가 도시 사람 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제 사업 예산으로 쓰는 것을 줄이고 공익형 직불금의 형태로 농민들 주머니에 바로 꽂히는 예산의 규모를 늘리자. 그게 이제 큰 틀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통한 예산 쓰임새의 대전환인데요. 이것을 도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전환의 속도가 늦고 예산의 규모가 미미하다는 아쉬움이 있죠. 공익형 직불제로 해서 농민들 주머니에 바로 꼽히는 예산을 늘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의 경영 자체를 개선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할 곳에 투자하도록 하는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예산 규모도 좀 늘려야 되고. 액수로 말씀하시면 예. 전체적인 직불금 액수가 한 10조 됐나요? 우리나라 농업 예산이 15조. 지금까지 직불금의 규모는 15% 정도 예산에 뭐 1조 8천억 이 정도밖에 안 됐죠. 그 중에서 쌀로 가는 거는 얼마? 거의 대부분 쌀로 갔죠. 예, 근데 그것이 문재인 정부 도중에 얼마로 바뀌었어요? 2.4조로 바뀌었죠. 2.4조로. 1.5조에서 2.4조. 예, 2.4조로 바뀌었고 쌀 대 쌀 아닌 것은 구분하지 않고 오케이. 이때까지는 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쌀 위주로 농사 짓는 대농들 면적에 비례하니까 받았는데 이제는 적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도록 바닥을 깔아놓는 형태로 바뀌어서 농업 관련된 예산이 연간 15조인데 그 중에서 직불금 예산이 그 보조금 생산 보조금이 1.5조밖에 안 됐다는 거. 1.8조. 1.8조면 나머지 그러면은 15조에서 2조 뺀다 하더라도 그러면 13조는 딴 데 썼다는 사업 예산으로. 사업 예산. 예. 그 사업이 되게 어떤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가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요. 수천 가지 사업 항목이 있죠. 그리고 그 사업 꼭지를 집어넣은 것들은 대체로 진짜 기업하는 분들이 자기 물건 팔아먹기 위해서 집어넣는 꼭지들인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치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스웨덴 같은 나라는 그 돈의 80%가 직불금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거꾸로 스위스, 사업성 예산은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만약에 꼭 스웨덴처럼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걸로 치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사업성 농업의 예산을 엄청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줄일 되네요.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그것을 그러니까 줄이는 속도와 지금 이제 공익형 직불제를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시작하면 이런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를 또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평가해 보면서 공익형 직불제는 줄이는 것보다 더 빨리 늘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그게 요번 총선 조금 전에 그게 그러니까 작년 예산에서 정해졌잖아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직불이 2.4조로 늘었다 그래가지고 어유 액수를 굉장히 많이 늘렸네 생각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적극 홍보를 잘 못하더라고요.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의 관심이 어쩌면 농촌 지역이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그랬네. 저는 옆에서 보면 약간 좀 답답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농민들도 그게 이제 늘었다. 그러니까 피부로 그걸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뀌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한 번도 돈을 받아본 적이 없다가 보니까 며칠 전부터 그 공익경직불제가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지급. 예, 이제 지급되니까. 작년 예산인데 실제로 지불은 꽤 걸렸구나.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형태다가 보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최소한 받는 사람이 120만 원 받거든요. 과거에 30만 원, 40만 원 받던 분들이 서너 배 늘은 형태가 되는데 최소 액수가 제도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최소 액수가 12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네. 농민 자격이 있으면 120만 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농들 경우에는 많이 는 분은 10배 늘은 경우도 있고 거의 제도로서는 획기적이죠. 근데 그것을 현장에서는 이제 피부로 이제 느끼겠죠. 그래요. 예. 어때요? 이게 좀 더 있으면 더 국민들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알게 될까요? 제도의 효과를 그러니까 이제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돈을 더 받는다라는 이슈가 아니라 예. 이것이 우리가 의도하는 정책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의도하는 예. 효과. 이게 소위 말하면 이제 생산 스위치, 예. 생산 전환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 달에 1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농촌 생활에서 한 달에 10만 원의 고정적인 수입이 생긴다라는 건 작은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령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작은 금액을 가지고도 생활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는 그 직불금으로 주는 금액이 워낙 적다가 보니까 아예 신청 안 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그것을 추가로 나도 직불금 대상이야. 이제는 받을래.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은데 구체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에 작년까지만 예, 예, 해도 예. 직불금 받으려면 주로 쌀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 농사를 좀 덜 지어야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다른 농사를 짓는 사람은 직불금을 기대를 할 수도 없었는데 예. 제도가 지금 바뀌는 것이 쌀을 안 짓는 사람한테도 그것이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예, 뭐 예. 다른 작물을 할 예. 경우에도 직불금이 나오기 시작한다. 예. 그러면서 그분들한테는 직불금이 지금 처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네. 쌀을 안 그렇죠. 하시는 분이. 예. 이때까지는 쌀하고 보리를 생산할 때 보리 생산하는 사람을 쌀 생산하는 사람만큼 직불금을 안 줬어요. 네. 이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규모가 큰 농가만 거의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작물을 생산하나 그리고 논에 재배를 하나 밭에 재배를 하나 직불금 대상으로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작은 규모를 생산하더라도 얼마 이상부터 시작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의 실익을 받는 농가 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굉장히 의미 있는 예, 정책적인 변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국내 언론에서도 별로 다루지를 않고 예. 정당에서도 별로 이걸 자기가 이렇게 했다고 뭐 뻐기지도 않고 예. 옆에서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엄청나게 큰 일인데. 예, 큰 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거는 그만큼 현장에 영향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반증이죠. 네, 네. 그래서 새로 신청한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려고 하니까 3천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 농림부에서 그것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쉽죠. 그러면 현재 요번 예산에도 똑같이 2.4조로 올라왔나요? 그럴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그걸 지금 원래는 더 늘리겠다는 계획 하에서 이렇게 전환된 게 아니었어요? 계속 늘려나가야죠. 아니 근데 애초에 그런 계획을
농산부가 만들어 놓고 그거에 1년차 버짓으로 작년에 나온 게 아니라 원타임 그냥 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 뭐가 없다. 이게 이제 해마다 팍팍 늘려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기재부의 저항도 만만치 않아서. 아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사업 말씀하신 게 사업 예산을 줄이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게 생각보다가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에 들어있는 사업 하나하나 꼭지들이 이런 관료들하고 자기들 나름 다 이유가 있고 또 네, 다 연관성이 네, 그렇죠. 있어 보여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메스를 댈 때는 대야 되는데 그러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걸 21대 오셔가지고 메스 드는 것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국회의원들이 메스를 잘 안 들죠. 누구 좋을 일을 시킨다고. 그런 게 있죠. 예. 예. 그게 지금 전환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대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제 농업의 가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잠재 성장력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사회의 밑바닥부터 다시 개혁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래야 성장 잠재력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출발인 농수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들을 좀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더 멀리 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해야 농업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재 가치를 높일 것이고 그런 점에서 아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농정의 아쉬움이 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익경직불제를 도입했으나 속도가 느린 것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의 부족했던 점은 농정개혁의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을 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좀 끌어들여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결정하고 그분들이 원동력이 되어서 앞장서고 책임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부족했고 미숙했던 점이 있었다 이런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는 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개혁에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라도 농수축산업에서 그 이해 담당자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그러니까 나의 것은 고치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고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어쩌면 뺏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 자신을 개혁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도 큰 틀에 있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정치가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한 그러려고 그러면 돌도 많이 맞겠죠. 그 역할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농업 정책이 좀 사라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직불금 확대는 원래 이제 20대에 김 의원이 비례대표 할 때 자기 정견 발표로 예. 얘기했고 당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뭐 자기들의 이제 주요한 정책으로 해서 뭐 실현까지는 왔는데 뭐 그거 이외에 실제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농업 정책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지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농정 개혁의 밑그림에 그리고 그것을 단초라도 시작하는 과정에 농업의 주체들이 네, 네. 직접 참여해서 네, 그 일을 함께 했다면 뭐를 하려고 하는지 또 우리가 뭐를 했는지를 당신이 느낄 텐데 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국회와 관주도로 정부 주도로 일이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본인이 배제되니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게 아닌가. 저는 변화가 적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지적 요인은 바로 함께 참여해서 그 결정을 하고 추진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에서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한번 그 얘기 하셨잖아요. 농지제도, 농지 관리를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된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최근에 부동산 문제를 보면서도요. 그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는데 경실련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의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직업 공무원이. 그러니까 9급부터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재산의 변동을 상시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 사람들이. 예.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농지를 그 중에 38.6%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 가격으로 봤을 때 1인당 1억 9천만 원에 해당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이만큼 많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지라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이유가 그분들이 다시 농사지으러 가기 위해서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잠깐 여기서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하면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경자유전이죠. 경자유전이라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갖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사유가 제한돼 있잖아요. 예, 제한돼 있죠. 그게 뭐였죠? 상속을 의해서 농지를 받을 때는 오케이. 1인당 3,000평, 1헥타르까지 보유할 수 있는데 오케이. 우리나라 농지 평균 보유 규모가 1헥타르 조금 넘는데 그렇게 해서 상속받아서 평생 보유할 수 있으면 그 규모가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상속해 줄 때 형제별로 나누고 손자 손녀한테까지 준다 이렇게 갈라서 주면은 얼마든지 상속을 통해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제도의 허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저는 농민 자격이 있고 농지를 보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농사를 안 짓고 농업과 완전히 결별을 해도 저는 농사를 지었던 경력 때문에 농지를 계속 소유하고 있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농자죠, 그죠? 이농자나 탈농자가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이농자에 의한 농지 소유가 무제한적, 시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농지의 지금 50%가 넘는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죠. 그거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메커니즘 중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각각에 의해서 얼마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죠. 네. 그거 말고도 왜 또 뭐 자기가 왜 가끔 뭐 장관 뭐 이렇게 인사 검증할 때 걸리는 게 실제로 뭐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또는 뭐 주말 농장 뭐 이런 소리 하는 것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300평 미만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말 농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오는 면적은 미미한 거고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대체로 상속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농민의 자격을 한번 획득한 뒤에 그 농민의 자격을 계속 이용해서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럼 상속은 대를 물린 상속도 가능하겠네. 그렇죠. 그건 뭐야? 그러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지금 농지의 50%가 넘는 농지가 부재지주 손에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령한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한 번 더 상속이 돼버린다고 치면은 영원히 이건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20대 국회에서 농지법 개정안을 냈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상속 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상속에 의한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도하도록 하고 이농자의 농지는 4년 이내에 매도하도록 하자. 이농자는 다시 귀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왔다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러 나왔다가 부적응되면 또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4년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것을 피하려면 농지를
농지 은행에다가 위탁해라.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이렇게 열어놨죠. 이렇게 법 개정안을 냈는데 제대로 된 논의도 못했습니다. 워낙 저항이 심해서. 어떤 저항이 있던가요? 일단 왜 팔게 하냐? 논의 테이블에 올리질 않아요. 아, 그래. 예. 법안 심사 소위에 이거를 상정 자체를 안 해요. 네, 네. 우선 현황 파악도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사유는 있지만 예. 각각 사유에 의해서 어떤 경우로 얼마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이 지금 공개적으로 정리가 된 게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농지를 소유하는 토지 조사를 해야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 욕망 때문 아닙니까? 네. 하면 어느 순간 저것이 개발되거나 해서 소득이 될 그런 건데 이런 의식이 사회에 깊게 깔려 있으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도 같은 심리죠.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아파트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시에 공무원 네, 특별대우 그 우리 공직자들이 해가고 그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회 의식에 깊게 깔려 있는 뿌리는 이 농지에 대한 소유 관계에서부터 출발한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그 연구를 해보셨는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뭐 중국 고대부터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만도 토지 개혁할 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했잖아요. 대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지? 뭐 그 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 유럽은 우리보다도 경자 유전을 훨씬 더 강하게 관리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이 되면 네. 그 공익형 직불제로 세워진 예산이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농지 소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농지 소유 관계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공익형 직불제 예산을 추진을 하면서 이 예산이 효과를 발휘하려고 하면 반드시 농지법에 대한 개정의 뒷받침이 돼야 된다. 왜냐 그러면 농지 주는 예산을 늘려놓고 이 관계가 불투명한 것을 방치하면 그 예산이 땅 자체가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한테 반이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직불을 주면 그 사람들한테 돈이 다 가니까. 그건 돈이 다 가니까. 예. 그래서 공익형 직불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과 더불어 농지 소유 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리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돼요? 만약에 행정부가 추진을 하면? 그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에 강력한 저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우리나라 부동산 신화는 정치적인 성향과 관련 없잖아요. 부동산에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큰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대다수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기한테 적용되는 재산세가 올라간다는 면에서는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농지의 경우에는 실제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농지를 안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농촌에 사는 분들의 뭐 많은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에 손해를 또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수일 수 있잖아요. 소수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시에 살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상속했거나 어떤 이유로 보유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일부의 기득권층이겠죠. 근데 그 기득권층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갖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드리는 것에 대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거라. 저는 사실 그 면에서 평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토지세에서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토지세가 이제 추가로 낮춰줬잖아요. 예. 그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면 그 깔고 앉는 데 따른 비용이 예. 높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귀농하려는 사람들한테도 큰 문제가 농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농사다 앉으면서 안 판다는 거지. 왜냐면 갖고 예. 있는 비용 안 들어가고 사람들은 원하니까 이거 뭐 이러다가 개발 하나 되면 뭐 예. 떼돈 버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 비용, 갖고 있는 것에 따라 깔고 앉아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농지에 대한 토지세의 그 할인을 폐지를 하는 대신에 뭐라고 하나 공제로 예를 들면 몇 평까지는 예. 뭐 빼고 나머지 것에 대해서 세율을 같이 올리면 큰 평수를 갖고 있는 특히 부재지수일수록 예. 높게 되지 않을까. 또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주택자에 대해서 예. 뭐 이게 뭐 종부세도 예. 그렇지만 뭐 높이듯이 마찬가지로 비농인에 대해서는 농지세를 차별해서 올릴 수도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역은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논의를 빌리고 기본적인 방향은 이 부분을 공론화해서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때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지금 농자 유전의 원칙이 깨진다라는 그 경고, 예. 문제 제기는 사실은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 때부터 예. 오래된 얘기예요. 예. 근데 안 받아줘 언론이. 예. 이게 이슈가 안 돼.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 기득권 세력이 이 소리를 덮고 눌러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사회적인 어젠다로는 대두가 안 돼. 그러니까 경실련에서 최근에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도 다른 문제를 경실련에서 발표를 하면 일반 언론이 받아주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만큼 기득권이 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통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야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울 때는 앞에 싸우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야 내가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앞에 쳐다보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큰 틀에서 사고하고 행동해야 할 일들은 또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는 가진 사람들이 먼저 내가 가진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 국민 함께 논의하기 위한 그런 게 돼야지. 김 선생님 그렇게 하는 거 봤어요. 될 리도 없는 얘기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는 저는 제가 이제 농지법 개정 얘기를 계속 꺼낼 때 국회에서 우리 보좌관들마저도 의원님 이 얘기 그만하시죠 이랬어요.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는 우리 농민들을 만나서도 우리 농업 관련 세제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사실 농업 통계들이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농업에 대한 지원을 필요에 의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 돈이 많아서 막 줄 수 있으면 뭐 이렇게 준들 저렇게 준들 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적확하게 내려고 하면 과학에 근거해야 되고 통계에 의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농업과 관련된 통계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래요. 그것은 전 다른 이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금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농수축산물이 부가세 면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하. 예. 만약에 부가세 면세가 아니고 뭐 3%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든지 5%를 차등적으로 적용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농업과 관련된 모든 생산물의 자료가 다 있겠죠.
근데 부가세 면세는 농수축산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니거든요.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 도시 소비자를 위해서 만든 거다. 예, 도시 소비자를 맞아, 위해서 만든 맞아, 거죠. 맞아.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저고가 정책을 끌고 가고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일수록 예, 그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물린다. 예, 세금을 안 물. 예. 그래서 부가세 면세는 도시 소비자들, 저소득층을 위한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였지. 그런데 그것이 부가세 면세가 지속이 되면서 농업에 대한 통계를 굉장히 부실하게 만들었고,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하고 얘기를 해봅니다. 우리 부가세 면세가 이게 과연 지속하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이 문제 한번 살펴보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 농산품에 대해서 부가세 안 물리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다 조사해 보지 못해서 네. 자신 있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가세 매긴 나라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율의 부가세 세금 네. 매기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가세를 매기면 수입 농산물에도 부가세 매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농업을 위해서 쓸 잠깐 수도 있고. 좀 말씀하신 거의 의미를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아주 단순하면 부가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유통 과정에 대한 통계가 쌓이지 않는다. 예, 자료가 안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까? 생산과 유통 과정을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요 곡물들의 가격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 원인이 농산물을 100을 생산하면 그 100을 생산한 것을 다 경매 시장을 통해서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의 가가 항상적으로 유지되기 참 어렵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유통 구조에서 경매에 의한 유통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이 이런 그 네, 가격 네. 관리 어려운 점도 네, 있고 네, 네. 또한 뭔가 계약 이렇게 재배의 비중이 작다는 계약 얘기죠. 재배나 이런 비중이 작은 거죠. 네. 가공의 비중도 작고 네. 이 측면도 있고 근데 정부에서 뭘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생산량과 유통 과정을 추적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구나. 예. 이게 세금과 다 연관이 되면 하나를 팔아도 다 자료가 남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농업은 관리돼야 되거든요. 농업을 시장 경제에 맡겨놓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해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런 점에서 농업 통계들을 정확하게 관리해서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때제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느냐를 보면 일단은 자료가 없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자료를 만들 것이냐. 없는 원인은 뭐냐. 바로 이 부가세 면세 때문에 자료가 사실 경매할 때 다 이렇게 전표 끊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요. 예, 사고 파는 행위에 근데 영수증 원래는 이제 그 세금은 크게 보면 생산 이제 소득이 귀속되는 사람한테 매기는 세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하는 과정에 매기는 세금 이렇게 치면 사실은 부가세에 의한 장보의 부족은 생산자에 대한 소득세를 정확하게 매김으로써도 매길 해결할 수 수 없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죠. 제가 한우 한 마리를 팔면은 때로 1,00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죠. 그런데 내가 한우를 팔아서 1,000만 원을 받을 때 사료가 얼마 들어갔고 내 경영비가 얼마 들어갔고 쭉 해서 그거 빼고 세금을 낼 게 있다 없다 해서 정확하게 해서 내 세금이 얼마다 아니면 당신은 면세야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잘 관리 안 되는 거예요. 부가세 부분이 없다가 그냥 보니까 1,000만 원 팔아서 내 예금에 넣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소득 신고가 내가 안 해도 집계가 돼야 정확하게 소득 신고가 되죠. 그렇구나.
예. 그 사과를 한창 정도 넣어놓고 얼마를 받았다. 오케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 이거 이해하면은 버는 것 같은 대로 찾아올 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게 이제 정확하게 관리가 딱 돼서 제할 거 제하고 당신은 그래서 면세야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논의를 해서 좀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농민들의 사회에서의 지위도 강화시킬 거라고 보죠. 아까 말씀하셨더니 저기는 맨날 달라고만 하는 집단이야. 이런 의식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게 아닌가. 네. 시간이 좀 돼서 다시 그 원래 그 정치 얘기로 잠깐 돌아올게요. 그 지금 그러니까 제가 김영권 의원이나 이제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양반들은 무슨 생각하고 나올까? 워낙 지역색이 세서 당선 가능성도 뭐 거의가 뭐 거의 없다시피 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5%에 해당되는 분들이 경상도의 구미에 사는 사람들이 표를 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자기를 대표를 하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기대는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 계속해서 또 투표를 해줘.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소선구 제도에 따른 문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북에서 그 활동하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이거 선거제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안 하세요? 하죠. 하는데 제가 선거를 3번 출마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할 때마다 지역구 2번, 이번 지역구까지 하면 이번 지역구 3번 한 거죠. 그렇죠. 3번 출마를 해서 한 건데 출마한 사람들의 숫자는 다 다르지만 첫 번째 제가 출마했을 때 18%인가를 받았어요. 2004년도에. 그 다음에 그게 17대고 19대 때 출마했을 때가 제가 28점 몇 %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세 번째 구매에서 출마해서 36% 가량을 받았는데 그래 등차급수야, 등비급수야? 제가 등차 수열입니다. 플러스 9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과정들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폭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기회란 저도 이제 좀 살아보면서 기회란 많은 경우 부지불식간에 온다. 그렇죠. 예. 꼭 예견한 대로 사람의 삶이 열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능성만 놓고 한다면 그 많은 도전들을 했던 수없는 사람들을 평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충분히 의미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뭐 구멍이 있는 게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열세 지역 또는 압도적인 열세 지역에서는 좋은 후보 찾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좋은 후보를 막상 더불어민주당이 못 내다 보니까 이렇게 썩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훌륭하지 않은 후보가 나서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그 사람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나름 그 개인적인 효과에 의한 진전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다. 게다가 이제 구민 도시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김영권 전 의원으로부터 이 우리나라의 그 선거제도, 소선구제도 또는 비례대표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그 지역별 말하자면 전국구 또는 지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되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약간 이제 열린 그 질문을 한 건데 그냥 계속해서 버티겠다고 하네요. 아, 그거요. 선거제도 개혁하는 게 맞죠. 그 참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법 개정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늘 아무리 선의를 갖고 시작해도 결과가 선이 아닌 경우는 항상 늘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했고요. 아까 제가 사회적인 대타협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대타협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지금 민주당 소속의 네. 정치인인데 민주당이 지금 바꾸려고 하겠냐. 이 소선거구제를. 그런 점에서 네, 네. 그냥 얘기를 쉽게 네, 하기 네. 어려운 어렵죠. 거죠. 네,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생각해 보면 호남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한둘은 좀 나와야 그래야 거기 지역에서 공천만 되면 국회의원 되는 줄 알고서는 늘어져 있는 사람들 네. 좀 긴장을 하고 또 영남 지역도 예.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야 선의의 예. 경쟁이 사실은 이루어지는데 예.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함량 미달인 사람들도 막 예. 공천만 받으면 예. 되고 지역적으로 이제 그러한 한계도 극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그러니까 다양한 계층의 이익을 맞아요. 반영할 수 네. 있는 다양한 정치 집단의 등장도 필수적으로 요구되죠. 맞아요.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했던 선거법 개정이 결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국회 뭐 4년 계셨으니까 예. 더 느껴지겠지만 그야말로 극단으로 치닫는 싸움 정치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각 그 자기가 지역구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데 국민이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저렇게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설사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천은 위에서 해주는 거니까 당론이니 뭐 지도부니 아니면 자기네 뭐 줄 따라 가지고 우르르 쫓아다니는데 바쁘지 생각이 다르면서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중간에 서로 각기 조금씩 생각이 다른 국민의힘 당에서의 옹론파 또 민주당에서의 또 온건파라고 그럴까 뭐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중간에 타협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 안에서 입지가 있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원의 정당에서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라는 우리가 대전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각 당의 당원 비중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이 끼치는 영향, 그러니까 당원들이 끼치는 영향이 눈에 보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소신껏 내지 못하는 측면 또한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음양이 함께 나오는 그렇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리들의 고민과 성찰 좀 깊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당원의 위치를 높이는 것이 당연히 옳은 방향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측면이 또한 드러나는가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이 얘기를 자유롭게 논의를 못하죠 또. 예. 네. 이 부분이 정치를 성숙하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위기를 내부에서 키우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미국도 보면 예. 거기는 이제 뭐 비례가 없는데만 예. 그 비록 자기가 민주당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자기 지역은 굉장히 보수 온건 지역이 센 지역이면 민주당 의원이다 하더라도 그 예. 지역구 의원을 생각을 해서 예. 그렇게 막 한쪽으로 막 그 과격하게 못 가고 예. 공화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그런 효과가 좀 있어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중간에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작용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주로 지역색 위주로 투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패거리 문화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앞으로 지금 김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정치에서 구미에서 그러면 정치 활동을 하실 생각인 거죠? 그렇죠. 앞길이 깜깜하십니까? 아니면 앞길에 좀 서광이 보이십니까? 지난번 총선을 하면서 이때까지 제가 한 번도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 당선을 그려보면서 선거운동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런데 이번에 낙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의 분위기나 앞으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는 부지불식간에 어느 순간 올지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최초라 그러면 좀 옛날에 있었으니까 한 20년 내에 경북에서 지역구 민주당 당선자로 우리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 나온 김에 말이죠.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경북에서 민주당에 투표를 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에요? 똑같아요. 타양 출신으로 와서 구미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쭉 토박이지만 정치적인 의견이 훨씬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구미라는 도시는 인구의 80%가 타지 사람이에요. 타지라고 하면 이제 경북 아닌 타지 아니면 경북 안에서의 타지? 경북 안에서의 타지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죠. 있겠죠. 예. 그 정책을 보고 지지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요. 예. 일반 다른 지역에서 지지하는 심리와 거기가 뭐 우리가 지지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해서 뭐 그냥 그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참 사람들은 자기가 정치적인 지향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한꺼풀 더 집어 들어보면은 지역색에 의존하는 비중이 아직도 많은 것을 보면 참 우리도 앞으로 극복해야 될 숙제가 많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 호남이나 영남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미국 선거 보면 그거 똑같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아니 그래도 우리처럼 이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남부는 근데 근본적으로 흑백 그 인종주의에 의한 그 결집이 큰 거니까 그렇죠. 뭐 대놓고 말을 갖다 못해서 그렇다. 이제 트럼프 나와서 대놓고 말을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게 이제 워낙 큰 것이고 한국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영남 지역 사람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쪽 의원 숫자가 늘을수록 자기들한테 더 좋을 텐데. 호남도 마찬가지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호남에서도 어느 정도는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더 나오는 것이 호남한테는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선거가 한창 진행될 때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분위기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도 180석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민주당을 찍는 사람이 내가 찍으면 180석까지 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찍은 건 아닐 수 있다 생각해요. 찍다 보니까 180석이 돼버린 거죠. 경상도도 유권자들이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싹 자유한국당이 다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다 떨어뜨린 것은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찍다가 보니까 싹 다 떨어버리는 거죠. 한편에서는 선거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얘기 합니다. 대구 하나 경북 하나는 살려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 하고요. 네가 하지 말고 자식아 네가 해 그러겠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살려놔야 될 때 꼭 왜 우리 지역에서는 살려놓으면 안 되고 니네 지역에서 살려놔라. 그 심리죠. 그죠? 네가 가라. 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김영건 의원을 사실 이렇게
원투원으로 대면을 한 게 지금 4년 만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횟수는 2번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배우고 지금 2번 예. 배우는 건데 저는 항상 김영건 선생의 정치인 활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농촌의 삶의 경험에 뿌리를 둔 그러한 정치 또는 정책을 꾸준하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불모지에 해당되는 영남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시는 분이라서 이 두 가지가 묘하게 이제 겹치는 이제 거라서 김영건 선생의 정치적인 앞으로의 진로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하실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4년 만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머리털이 4년 전이랑 똑같아요. 저는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저도 꽤 많이 빠졌습니다. 알고 보면 예. 그래요. 얘기를 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우선 선생님 뵌 게 너무 기뻤어요. 네, 뭐 저는 다른 이제 선생님께서 페북 메시지로 대담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뭐 오로지 우리 주지현 선생님이 불러주셨다. 이게 저는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관심을 갖는 게 잠깐 말씀드리고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얘기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에 가서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가면 맨날 한 얘기 또 나오고 맨날 그래요. 이게 뭔가 생산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말하자면 기존의 틀을 좀 바꾸면서 나가는 얘기를 꺼내는 정치인도 없거니와 그런 얘기 자체가 이렇게 활발해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김영건 선생님께서 좀 해주시기 때문에 김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지기를 제가 좀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전문가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